북한에서 평양 시민과 지방 주민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 법으로 신분이 갈린 다른 계급이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보통 북한을 그냥 하나의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죠. 위에서 아래까지 다 같이 못 사는 나라.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그 상식이 완전히 깨집니다. 평양은요, 멀쩡합니다.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 서울 정도는 돼 보일 만큼 거리가 깔끔해요. 그런데 지방으로 한 발만 나가면 풍경이 통째로 바뀝니다. 아스팔트가 죄다 갈라져 깨졌고 지진 한 번에 건물이 50도, 60도로 기울어진 채 버티고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같은 나라 안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두 개 생깁니다. 같은 나라인데 왜 한쪽은 멀쩡하고 한쪽은 무너지기 직전일까요? 그리고 더 무거운 질문 하나. 갈라진 아스팔트가 정말 콘크리트에만 난 금일까요? 아니면 체제 자체에 난 균열의 신호일까요? 오늘은 이걸 세 겹으로 벗겨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방의 붕괴, 그 밑에 깔린 신분이라는 구조, 그리고 마지막엔 이 정권이 왜 어린 딸까지 미사일 발사장에 세웠는지 그 속내까지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수도가 잘 살고 지방이 못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나라를 두 개의 신분으로 갈라놓고 떠받치는 그 권력의 뼈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표면부터 따라가 봅시다. 먼저 지방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느냐. 탈북민들 증언이나 위성 사진을 보면 정말 처참해요. 도로 포장은 다 부서졌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가 지진 한 번에 픽픽 기울어집니다. 왜 이럴까요? 건설 기술 자체가 부실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건설 회사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니까 기술이 자꾸 발전하죠. 내가 더 잘 지어야 내 몸값이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북한은 모든 걸 국가가 틀어주고 시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지어도 내 형편이 나아질 게 없어요. 그러니 기술이 제자리걸음이고 그렇게 지은 건물이 지진 앞에서 종이장처럼 접히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에선 멀쩡히 사람이 살던 고층 살림집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이요. 빨리 많이 지으라는 위에서의 닥다른 것인데 그걸 받쳐줄 기술도 자재도 점검도 부실하니까 벌어지는 참사입니다. 홈이면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형국인 거죠. 그러니 지방 주민들은 머리 위 천장이 언제 내려앉을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삽니다. 이게 단순히 좀 낡았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안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신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평양은 이런 걱정에서 한참 비켜나 있어요. 거리도 깨끗하고 높은 아파트도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똑같은 나라, 똑같은 정권 아래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여기서 그냥 수도라서 더 챙겨주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한 겹을 통째로 놓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이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죠? 수도라서 잘 살고 지방이라서 못 산다. 우리식으로 치면 서울하고 시골의 격차 같은 거. 그런데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아는 그 지역 격차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평양과 지방의 차이는 사는 동네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의 신분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동기의 영역입니다. 북한은 평양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을 아예 다른 부류로 취급해요. 평양 시민한테 주는 증명서하고 지방 주민한테 주는 증명서가 다릅니다. 그리고 평양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특별한 허가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지방 사람이 평양에 발을 들이려면 그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한마디로 평양은 선택받은 자들만 사는 성 아닌 겁니다. 성 밖에서 보면 별천지처럼 보이고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밖으로 밀려날까 봐 늘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럼 이 신분이 갈리면 뭐가 달라지느냐? 일단 먹는 것부터 다릅니다. 식량 배급이라는 게 평양 사람한테는 그래도 내려오는데 지방 사람한테는 거의 안 내려와요. 같은 나라 국민인데 누구는 나라가 먹여주고 누구는 알아서 굶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평양 사람들 사이엔 묘한 우월감이 생기고 지방 사람을 한 수 아래로 깔봅니다. 옷차림부터 다르고 말투부터 다르다는 증언이 쏟아져요. 같은 핏줄을 두 계급으로 갈라놓은 겁니다. 재밌는 건 지방이라고 다 똑같이 무너진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중국과 맞닿은 접경 지역은 오히려 좀 다릅니다. 장마당이라고 부르는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집값이 5만 달러를 호가하는 동네도 있다고 해요. 국가 배급이 끊기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장사로 먹고 살기 시작한 거죠. 정권이 위에서 다 막았는데도 밑에서 자생적인 시장이 스멀스멀 자라난 겁니다. 통제가 닿지 않는 틈마다 또 다른 질서가 싹 트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 역시 체제에 난 또 하나의 실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신분이 가장 무섭게 작동하는 순간은 바로 추방이에요. 평양에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정권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온 가족이 통째로 지방으로 쫓겨납니다. 그게 형벌이에요. 사는 동네를 옮기는 게 형벌이 되는 나라. 그러니 평양 사람들은 늘 조심합니다. 한번 삐끗하면은 신분이 통째로 추락하니까요. 공포로 사람을 묶어두는 거예요. 딱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고 못 먹게 겁주는 격이죠. 평양에 누가 사느냐를 보면 이 구조가 더 선명해집니다. 아무나 못 삽니다. 정권에 충성하는 핵심 계층, 군인, 가족, 외교관처럼 바깥과 연결된 사람들, 이런 부류가 평양의 자리를 받아요. 결혼으로 신분이 올라가서 평양에 입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평양 주소 하나가 우리로 치면 신분증이자 계급장인 셈입니다. 사는 곳이 곧 그 사람의 등급을 말해주는 나라. 한번 보세요. 이게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1980년대엔 이런 풍경도 있었대요. 평양 사람이 지방에 내려가면 동네 사람들이 그 얼굴 한번 보겠다고 구경을 나왔다는 거예요. 옷차림이 단정하고 머리도 더 윤기나고 말투도 세련됐으니까요. 같은 핏줄인데 평양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 자체가 달라 보였던 겁니다. 배급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가 끝내 인격의 차이처럼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균열이 하나 생기고 있어요. 지금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단속하고 처벌해도 몰래 봐요. 그런데 이게 정권 입장에선 진짜 골치예요. 우리 드라마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연애하고 직장 옮기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요. 재밌는 건 북한 주민들이 우리 드라마를 보고 제일 많이 한 질문이 왜 저렇게 사람이 안 죽냐였대요. 자기네 드라마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솔직히 깊게 말하면 이 한 줄이 북한 체제의 민낯을 다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북한 드라마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당과 수령을 위해 목숨 바치고 비장하게 죽어가는 이야기가 줄을 이룹니다.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 우리 드라마를 봐요. 남녀가 자유롭게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회사를 옮기고 윗사람한테도 할 말 다 하는 그 모습을요. 처음엔 저거 다 거짓말 아니야? 하고 의심한답니다. 그런데 한 편, 두 편 보다 보면 잠깐 저게 진짜라면 우리는 지금 뭐지? 하는 균열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총칼로는 절대 못 막는 종류의 균열입니다. 이건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에요. 한 사회가 자기 모습을 비춰볼 거울을 손에 쥔 거거든요. 거울을 한번 본 사람은 두 번 다시 거울 없던 시절로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짚고 가야 해요. 우리한테 드라마 한 편은 그냥 저녁에 시간 때우는 오락거리죠. 너무 흔해서 시큰둥할 정도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 한 편이 휴전선 너머에선 체제를 뒤흔드는 무기가 됩니다. 주류 언론은 북한을 다룰 때 미사일과 핵, 김정은, 동선만 크게 보도하죠. 정작 이 평양과 지방을 가르는 신분 구조, 드라마가 만드는 마음속 균열 같은 건 거의 안 짚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도발만 봐서는 이 체제가 안에서 어떻게 금이 가고 있는지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북한은 그냥 안망하나 하고 답답했던 그 감각, 그건 표면만 봐서 그런 거예요.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배가 고파서만이 아닙니다. 평생 신분의 밑바닥에 깔려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등급이 안 바뀌는 그 답답함, 그걸 벗어나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건 가난 그 자체가 아니라 아무리 애써도 안 바뀐다는 그 절망이거든요. 이게 왜 균열이냐? 보지 말아야 할 세상을 본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는 무서우니까 다시는 보지 말아야지. 그런데 다른 하나가 무섭습니다. 안 들키고 보는 방법을 찾아야지. 공포로 막을수록 사람들은 그 공포를 피해가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에 한번 실금이 가기 시작하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제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이렇게 신분으로 가르고 공포로 묶어둔 이 질서, 겉으로는 철옹성처럼 단단해 보이죠. 그런데 진짜로 단단한 권력은 굳이 사람을 겁줄 필요가 없어요. 공포로 묶어둔다는 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흩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강하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쓸수록 사실은 그 속이 약한 겁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제일 큰 목소리로 자기 옷이 멋지다고 외치는 것처럼요. 역사를 한번 떠올려 단란한 예, 동독 저롱 단란해 보였습니다. 동독 정권도 주민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했죠. 그런데 정작 그 장벽을 안에서 갉아먹은 건 탱크가 아니라 담장 너머에서 흘러든 서독 방송이었어요. 사람들이 저쪽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하고 묻기 시작한 순간 그 거대한 벽은 의외로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단단해 보이던 체제가 무너질 때는 늘 바깥의 망치질보다 안에서 난 실금이 먼저였어요. 지금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갸웃거리는 그 표정이 30여 년 전 동독에서 봤던 그 표정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방에 갈라진 아스팔트, 50도로 기울어진 그 건물, 처음엔 그냥 못 사는 동네 풍경으로 보였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 균열은 콘크리트에만 난 게 아니에요. 신분으로 갈라지고 공포로 떠받쳐지고 바깥 세상을 본 사람들 마음속에서 실금이 가고 있는 체제 그 자체에 난 균열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건 건물만이 아닌 거죠. 그럼 정권은 이 균열을 어떻게 메우려 할까요? 여기서 김정은의 변신이 등장합니다. 예전엔 그냥 무서운 독재자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 가부인을 데리고 국제 무대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처럼요, 무서운 수령이 아니라 부인 동반하고 외교하는 정상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입으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정상들은 외국 갈 때 의뢰 부인을 데리고 나서죠. 그 평범한 그림을 흉내내면서 나도 너희와 같은 어엿한 국가의 지도자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건 자신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권력이 흔들리면 절대 못하는 행동이거든요.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지 따져보면 또 묘합니다. 김정은은 집권하면서 고모부였던 장성택을 처형하고 이복형까지 제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정치적으로 단단한 지지 기반 위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공포로 반대 세력을 쓸어내며 자리를 굳힌 겁니다. 그렇게 15년 가까이 버텼어요. 처음엔 갑자기 권력을 쥐는 바람에 본인도 당황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최근엔 러시아와 부쩍 가까워지면서 국제 무대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나도 어엿한 지도자라는 자신감이 붙은 거죠. 바깥에서 인정받는 모양새가 안에서의 통치 자신감으로 되돌아온 셈입니다. 그리고 진짜 승부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어린 딸이에요. 김주애라고 알려진 어린 딸을 미사일 발사장 배경으로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화성 17형이라는 거대한 미사일 그 발사장 앞에 어린 딸을 세운 거예요. 한국 언론도 미국 언론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냐고요. 그런데 이게 노린 게 있어요. 토끼 2마리를 한 번에 잡으려는 겁니다. 첫째, 무서운 미사일 옆에 어린 딸을 세우면 우리 영도자도 하나의 아버지구나 하는 인간적인 그림이 만들어져요. 둘째, 더 무서운 노림수가 있습니다. 저 미사일은 나 하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핏줄, 다음 세대까지 책임진다는 메시지, 세습을 자연스럽게 깔아두는 거예요. 공포로 묶어둔 권력의 빈틈을 이번엔 핏줄의 정당성으로 메우려는 계산입니다. 이 어린 딸의 등장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3년 남짓한 사이에 수백 번을 공개 행사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냥 한번 선보인 게 아니라 작정하고 반복해서 노출시킨 거예요. 외신들이 분석하기로는 아버지보다 키가 더 커 보일 만큼 부쩍 자란 모습으로 명품을 걸치고 등장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북한 주민들 마음이 묘하게 갈립니다. 처음엔 보지 못하던 걸 본다는 호기심으로 흥미롭게 봤어요. 그러다 점점 박탈감이 스며듭니다. 한쪽에선 13살 아이가 제대로 못 먹어 빼빼 말라가는데 같은 시간 지도자에 따른 명품을 걸치고 미사일 앞에 서 있으니까요. 호기심으로 시작한 시선이 어느 순간 저건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정권 입장에선 양날의 칼이에요. 핏줄을 보여줘서 세습을 깔아두려는 건데 그
그 핏줄이 너무 화려해서 오히려 주민들 마음에 위화감을 심어버리거든요. 강하게 보이려내민 카드가 거꾸로 약점을 드러내는 묘한 상황. 꼬리가 제 무덤 쪽으로 향하는 모양새인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권력이 진짜로 단단하면 굳이 어린 딸까지 동원해서 내 핏줄이 다음이야 라고 못 박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 다급한 세습 작업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 속이 비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김정은이 형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면서 공포로 쌓아 올린 권력입니다. 정치적 지지 기반이 약하니까 공포로 메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쌓은 권력은 다음 세대로 넘길 때 가장 위태로워집니다. 참고로 어린 딸의 나이나 출생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아직 소문 수준이라 단정해서 말하긴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이 어린 후계자를 마음으로 받아들일까요? 사실 이건 우리한테 던지면 어이없는 질문이에요. 우리 같으면 내가 왜 저 어린애를 지도자로 받들어야 하지 묻겠죠. 그런데 북한엔 그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위에서 그렇게 정하면 그냥 따라야 하는 나라예요. 질문이 사라진 사회, 그게 이 체제의 본질입니다. 1987년 우리 시민들이 광장에서 던졌던 그 질문, 왜? 라는 그 한마디가 북한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균열은 휴전선 넘어 우리 일이기도 합니다. 북한 체제가 흔들린다는 건 우리한테 마냥 통쾌한 소식만은 아니에요. 만약 그 거대한 신분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지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남쪽으로 밀려옵니다. 수백만 명이 신분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순간 그 사람들이 어디로 향할지, 그 혼란을 누가 감당할지, 통일이라는 단어가 낭만으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게다가 지금 북한은 러시아 쪽으로 바짝 붙으면서 이 균열의 향방에 강대국들 손이까지 얽혀들고 있습니다. 평양에 갈라진 콘크리트 한 조각이 동북아 전체의 판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김정은의 이 정상국가 코스프레도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수령 대신 부인 동반하는 스마트한 지도자 이미지를 입고 어린 딸로 세습의 정당성을 깔고 러시아와 손잡아 국제적 위상을 빌려오는 이 모든 그림이 결국 안에서 나는 금을 가리려는 분칠일 수 있거든요. 화장이 두꺼워질수록 가리려는 흉터도 그만큼 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처음 그 질문보다 훨씬 커집니다. 평양을 떠받치는 그 콘크리트가 먼저 갈라질까요? 아니면 주민들 마음속에 밝힌 공포가 먼저 갈라질까요? 지방에 무너지는 건물은 눈에 보이는 균열입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며 왜 안 죽지 하고 갸웃거리는 그 순간들은 눈에 안 보이는 균열이에요. 어린 딸을 미사일 앞에 세워야 할 만큼 다급해진 그 정권이 과연 이 두 개의 균열을 동시에 틀어막을 수 있을까요?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터지고 공포를 더 세게 죄면 드라마 속 자유가 더 달콤해 보이는 그 빠져나갈 수 없는 덫에 이미 걸려든 건 아닐까요? 저는 정확한 날짜를 못 박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공포로 쌓은 질서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순간은 그 공포가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 한 편, 갈라진 아스팔트 한 조각, 명품을 걸친 어린 후계자의 사진 한 장이 그 알아차림을 조금씩 앞당기고 있어요. 정권이 강해 보이려고 내미는 카드마다 거꾸로 균열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셈입니다. 진짜 위험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안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될 때 찾아옵니다. 공포라는 건 묘한 물건이에요. 처음엔 사람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지만 너무 오래 쓰면 약발이 떨어집니다. 매일같이 겁을 주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 겁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리고 익숙해진 공포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그냥 고개 숙이고 버티는 쪽, 그리고 조용히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하는 쪽. 후자가 늘어나는 순간이 진짜 분기점이에요. 갈라진 아스팔트, 몰래 보는 드라마, 자생적인 장마당, 박탈감을 느끼는 시선. 이 작은 실금들이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어느 날 한꺼번에 이어지면 그게 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발이파라는 콘크리트와 주민들 마음속에 밝힌 공포, 이 둘 중에 과연 무엇이 먼저 갈라지는지 그 결말을 같이 끝까지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오늘 이 분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좋아요로 신호 한번 주시고요. 북한 내부의 균열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한반도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두시면 좋겠습니다.